이 세상에는 내가 의도하지 않는 일이 갑작스레 생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좋은 일이라면 당연히 기쁘겠지만 갑자기 가족이 죽거나 집안이 풍비박살 나버린다면 그 충격은 참 말로 다하기 어렵겠죠. 갑작스런 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나쁜 사람들을 참으로 많이 만나며 살아왔지만 착하디 착한 남편을 만나 지금은 세상 누구도 부럽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 부모 없고 가난하다며 15년간 저를 무시하던 동서에게 시원하게 복수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부모님이나 아는 분이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가요? 식당 장사란 것이 얼핏 보면 맘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맛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자주 오고 가는 위치에 있어야 하고 음식 종류에 따라 특정 계절은 손님이 거의 없기도 합니다. 게다가 건물주가 아닌 이상 매달 내는 월세와 인건비, 전기세와 물값까지 내고도 남는 게 있어야 장사를 유지할 수 있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젊은 시절부터 떡볶이 장사부터 시작해 호떡, 김밥, 핫도그 등을 포장마차에서 만들어 파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제법 맛있다는 입소문이 퍼져 단골들이 하나둘 늘어나니 목돈으로 동네 한가운데 작은 분식집을 차리셨습니다. 그때 당시 제 나이가 5살이었죠. 그리고 3년이 지나고 제가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자 부모님은 분식집을 접고 돼지갈비 장사를 하셨습니다. 사실 분식집과 다르게 갈비집은 더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좋은 고기 고르는 것부터 양념에 들어갈 재료 하나하나 공을 들이셨죠. 그렇게 좋은 재료를 아낌없이 쓰다 보니 남는 건 많이 없었지만 동네에서 소문난 맛집이 되어 다른 지역에서도 찾아오는 분들이 늘게 되었습니다. 신선한 재료를 쓰는 것이 알려져 시에서 인증까지 받았고요. 어느새 동네에서 저희 가게는 유명 인사가 되었고 자연히 저도 학교에서 유명세를 타게 되었죠. 혜리야, 나 어제 부모님이랑 너네 부모님 하시는 갈비집 갔다 왔는데 진짜 맛있더라. 넌 좋겠다. 그렇게 맛있는 거 매일 먹고. 아, 그랬어. 맛있었다니까 기분 좋다. 다음에는 오기 전에 나한테 연락해줘. 엄마가 친구들 오면 음료수 서비스를 하나 주신다고 하셨거든. 정말? 고마워, 혜리야. 저, 근데 뭐 하나 물어봐도 돼? 어? 뭔데? 그게 부모님 가게가 이렇게 잘 되면 보통 집보다는 여유 있잖아. 근데 혜리 너는 다른 부잣집 애들처럼 펑펑 안 쓰는 것 같아서. 야, 그렇게 우리 집 부자 아니야. 그리고 내가 버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버시는 건데 뭐. 우리 집도 나 어렸을 때는 형편이 안 좋아서 단칸방에서 세 식구가 살았었대. 우리 엄마 동네에서 소문난 짠순이거든. 그래서 그런지 나도 진짜 필요한 거 아니면 사달라는 말을 안 하게 되더라고. 그렇구나. 설마 너 학원도 안 다니고 혼자 공부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야? 아니, 뭐, 꼭 돈 때문만은 아니지만 학원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아깝고 모르는 건 선생님한테 여쭤보면 되니까 그렇지 뭐. 와, 진짜 너 엄청 철들었다. 역시 우리 반 반장답네. 얘가 부끄럽게 왜 이래. 이따가 수업 끝나면 떡볶이나 먹으러 가자. 내가 살게. 부모님이 새벽같이 일어나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버시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당시 저는 학원 한번 보내달라는 소리를 안 하고 혼자 문제집을 사다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물론 당시 성적은 아주 최상위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반에서 세 손가락 안에는 들었습니다.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에서도 좋은 성적은 꾸준히 이어졌고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도 갖게 되었죠. 한참을 고민 끝에 제 목표는 수도권에 있는 한의대 진학이었습니다. 사실 엄마가 식당 일로 매일 허리가 아프다는 말을 달고 살았었거든요.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아도 며칠밖에 효과가 없었는데
한의원에서 6개월 정도 침치료도 받고 약도 드시니까 크게 좋아지시더라고요. 그걸 보며 엄마를 비롯해 몸이 아픈 분들에게 한의사가 되어 치료하고 싶다는 마음이 저절로 들더군요.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 3학년생이 되었고 든든한 부모님의 지원 속에 수능까지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대학 입학을 앞두고 청천벽력 같은 일이 찾아왔습니다. 부모님이 두 분 모두 대낮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것이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절대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당시 동네 시장에서 식재료를 싣고 아빠가 운전하던 중 갑자기 역주행하는 대형 덤프트럭과 충돌해버린 것입니다. 당시 해당 트럭 기사는 만지 상태였고 가해 운전자 역시 사망해버렸기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대학 입학 전에 부모님과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려고 좋은 곳들을 찾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돌아가시고 만 것이죠. 참 허망했습니다. 그 슬픔은 정말 누구도 위로할 수 없었고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말았죠. 그런데 참 사람 일이 엎친 데 덮친다더니 장례식장에 찾아온 큰아버지가 제 위로는커녕 엉뚱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큰아버지는 본인 사업이 잘 안 되어 저희 아빠가 돈을 빌려주기로 했었다며 제 앞으로 된 유산을 좀 빌려달라고 하시더군요. 제 옆에 누구든 부모님 중 한 분만 계셨어도 안 된다고 강하게 얘기하셨을 텐데 제 옆을 지켜주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니 저도 거절하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머뭇거리니 장례식장에서 큰아버지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말투도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옆에 있던 큰엄마는 한 번만 도와주면 꼭 갚겠다고 사정하다 보니 결국 바보같이 그 큰 돈을 빌려드리게 되었죠. 하지만 그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더 처참했습니다. 부모님께 받은 재산 대부분을 가져갔던 큰아빠는 한 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이었거든요. 기다리다 지친 저는 사람을 시켜 뒷조사를 해보니 큰아빠는 도박으로 돈을 모두 날리고 연락을 끊어버렸더라고요. 큰엄마와는 어찌어찌 연락이 되었지만 큰엄마 역시 피해자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남편은 도주했고 혼자 자식들을 먹여 살리는 큰엄마를 보니 소송하겠다는 말이 쉽사리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순식간에 빈털터리가 된 저는 밤마다 부모님 생각에 울먹이며 잠을 못 자는 날이 늘어만 갔습니다. 결국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정신과에 다니게 되었고 신경안정제까지 복용하게 되었죠. 하루라도 약을 먹지 않으면 정신이 피폐해져서인지 귀신까지 보이더라고요. 결국 전 대학교 입학을 하지 못했고 고등학교 졸업장만 들고 20살에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절 안타깝게 여긴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혜리야, 세상에 너처럼 똑똑한 아이가 대학을 안 가는 게 말이 안 돼. 선생님이 입학금이랑 첫 학기 등록금은 도와줄 테니까 다니는 건 어떠니?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 저 선생님, 말씀만으로도 감사해요. 근데 제가 아직 마음 정리가 다 안 돼서요. 몸도 마음도 다 회복되면 그때 제가 열심히 돈 벌어서 학교 다닐게요. 약속할게요, 선생님. 그래. 살면서 힘든 일이 있거나 고민되는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선생님한테 연락해. 선생님이 항상 혜리 응원하는 거 잊지 말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도 이제 성인이니 한번 열심히 살아볼게요. 그렇게 호기롭게 20살 사회생활을 시작했지만 세상은 역시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제 사정을 알고 있는 동네 사람들도 처음에는 앞다투어 제게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가게에서 일을 시작하니 사장님은 이런저런 이유로 월급을 주지 않거나 시급 대비 지나치게 힘든 일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제게 남은 재산은 부모님과 살던 집 한 채뿐인지라 어떻게든 돈을 모아야 했죠. 저기 사장님,
저 지난달에 못 받은 급여는 이번 달에 받을 수 있는 거죠. 저도 돈이 있어야 생활해서요. 아이고, 나도 알지. 근데 정말 미안한데 이번 달에 철반밖에 못 줄 것 같아. 이번 달 미수금이 너무 많아서 나도 생활하기가 빠듯할 정도네. 대신 해리 네가 먹고 싶은 거 하나 포장해 가게 해줄게. 마음껏 골라. 사장님, 지금 먹고 싶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급여는 웬만하면 제 날짜에 주세요. 제가 사채하려는 게 아니라 관리비랑 통신비처럼 꼭 내야 할 요금들이 있어서 그래요. 부탁드릴게요. 내가 언제 돈 떼먹는다냐? 젊은 애가 왜 그리 고지식해? 아이, 그렇게 싫으면 그만 다니던가. 그럼 지금 그만 다니면 지금까지 이런 거 바로 돈으로 다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아까 한 말 안 들었어? 미수금이 많아서 어렵다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달에는 그럼 꼭 모두 주셔야 돼요? 큰 돈도 아니고 200만 원이 되지 않는 돈을 받는 것이 이리 힘들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세상이 혼자 남은 나에게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구나. 다시 공부를 해서 대학에 가야 하나 어째야 하나 고민하던 중 우연히 길에서 예전 담임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참 신기했죠. 오랜만에 만난 선생님은 여전히 제게 따뜻하게 대해주시더라고요. 선생님과 맥주 한 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이 문득 그러시더군요. 혜리야, 너 혹시 상진이 기억나니? 상진이요? 걔가 누구였더라? 고등학교 1학년 때 혹시 기억 안 나니? 너 좋아하는 남자애들 많았는데 옆 학교에서 이상진이라는 애가 너 꽃 준다고 몰래 교실까지 왔잖아. 네가 싫다고 하니까 잽싸게 도망갔었는데 이제 기억나지? 아, 기억난다. 맞아요. 걔가 생진이었죠? 근데 걔가 왜요? 아직 연락하세요, 선생님? 나도 연락했던 건 아니고 얼마 전에 퇴근하는데 나한테 인사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혹시 너랑 계속 연락하냐고 묻고 연락처 알고 싶다 그러더라? 그랬군요. 상진이는 대학생이겠네요? 뭐, 전 내세울 것도 없는데 연락처 알려주지 마세요, 선생님. 그게 뭐 그리 중요해? 그리고 상진이도 대학 못 갔어. 집안 사정이 좀 있어서 한 학기 다니다가 자퇴했다더라. 아, 그래요? 걔도 참 안 됐네요. 음, 자세한 건 나도 모르고. 전화 한번 해볼까? 어차피 상진이도 이 동네 사니까 오랜만에 옛날 학교 다닐 때 생각나겠네. 그렇게 선생님의 연락으로 그날 저녁 상진이가 나오게 되었고 고등학교 때 이후 처음으로 그 친구 얼굴을 보았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직구중 남학생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제법 듬직해 보이는 청년이 되었더라고요. 오랜만에 옛날 이야기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보니 잠깐이나마 힘들었던 마음이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후에도 전 일하는 도중에도 상진이 생각이 났고 상진이에게 전화가 오면 저도 모르게 마음이 들떴습니다. 상진이도 비슷한 마음이었던지 몇 번 만난 후 저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사귀는 사이가 되었죠. 제가 식당 아르바이트에서 몇 달간 못 받은 돈이 있다고 하니 상진이가 나서서 직접 통화까지 해주더라고요. 임금 체불이 지속되면 법을 위반하는 거라면서 조목조목 얘기하니까 그날 저녁 제 통장에 못 받았던 급여가 모두 입금됐더군요. 처음으로 다른 사람한테 이런 도움을 받으니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소소한 행복을 누리기 시작한 지 1년쯤 되었을까요? 벚꽃이 흩날리던 밤 청계천을 함께 걷던 상진이가 갑자기 분위기를 잡고 제게 이러더군요. 저와 같이 살고 싶다고요. 혜리야, 우리 말이야. 복잡하게 결혼식이니 장례식이니 하지 말고 그냥 둘이 한 집에서 사는 거 어때? 동거하는 거 말하는 거야? 아니, 동거 말고
정식으로 혼인신고하고 사는 거 말하는 거야. 뭐? 나야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까 큰 상관은 없지. 근데 넌 부모님이 계시잖아. 자식이 결혼하는데 식도 안 올린다고 하면 무척 서운해하시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요즘은 체면보다는 실속 있게 사는 게 똑똑한 거라잖아. 같이 살다가 형편 좀 좋아지면 그때 결혼식도 올리고 신혼여행도 가면 되지. 해리 너만 괜찮다면 부모님은 내가 설득할게. 상진이 역시 시골에 부모님이 계셨지만 아버지가 보험이 없으신데 몸이 좋지 않으셔서 병원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었다고 하더군요. 병원비에 돈을 다 쓰다 보니 결국 상진이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저처럼 일찍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같이 살기로 약속한 후 상진이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어머니 인상이 참 좋으시더라고요. 제가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하니까 두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혼자서 고생이 많았다며 펑펑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그렇게 인사를 드린 후 저희는 다음 날 구청에 혼인신고를 했고 정식으로 부부가 됐습니다. 제 주변에서는 아무리 연애할 때 잘해주던 남자도 결혼하면 달라진다는데 다행히도 제 남편은 한결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같은 집에 살다 보니 부딪히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남편이 워낙 배려심이 몸이 배어있는 터라 큰 소리 한번 내지 않고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희에게도 고민이 있었어요. 바로 경제적인 문제였죠. 둘 사이는 좋았지만 경제적인 부분은 생각보다 크게 와닿더라고요. 당시 둘 다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수입을 합쳐봤자 직장인 2명 수입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편이었으니까요. 고민하던 남편은 제게 대출을 받아 작은 식당을 차려보는 게 어떻냐고 제안했습니다. 둘 다 가방끈이 짧고 아직 젊으니 몇 년 고생해서 가게가 자리 잡으면 조금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싶었죠.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 부부는 1억 원을 대출받아 프랜차이즈 분식점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들어가는 자잘한 비용들은 그동안 모았던 돈으로 메꿨죠. 그렇게 시작한 분식집 장사가 잘 됐다면 참 좋았겠지만 현실은 참으로 냉정했습니다. 저희 분식집에서 3걸음 떨어진 곳에 또 분식집이 하나 들어서더라고요. 당시 길쭉한 누들 떡볶이가 한창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였는데 컨셉도 똑같고 가게 인테리어도 비슷한 가게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던 거죠. 결국 경쟁 가게들이 너무 많이 생겨 차별성이 떨어지자 손님들은 조금이라도 싼 곳을 찾아갔고 가격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 남는 것이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대출까지 받아 차린 가게였는데 결국 1년 만에 저희 분식집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번 더 식당 창업에 도전했지만 무참히 망하고 말았죠. 쌓여만 가는 빚에 쪼들리는 생활에 숨이 꽉꽉 막히는 생활이 이어졌고 집안 분위기도 우울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술을 마시며 제게 그러더군요. 혜리야, 못난 남편 만나서 네가 고생이 많다. 떵떵거리며 살지는 못해도 쪼들리게는 살고 싶지 않아서 내 딴에는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 지금이라도 우리 헤어질까? 나 말고 돈 잘 버는 남자 만났으면 네가 지금처럼 고생 안 해도 되잖아. 아니 여보, 무슨 그런 나약한 말을 해. 우리 이제 겨우 30이야. 아직 인생의 절반도 안 살았는데 무슨 할아버지 같은 소리야? 인생 경험했다고 생각하고 우리 당분간은 다른 생각하지 말고 바짝 일해서 빚부터 다 갚자.
그런 다음에 집도 알아보고 앞으로 계획도 세워보면 되지. 지금 힘들다고 나중에 힘들란 법 있어? 나 믿고 더 열심히 살아보자, 여보. 혜리야, 고마워. 내가 힘이 돼줘야 하는데 내가 너한테 의지하고 있네. 나도 이제 술 먹는 거 오늘이 마지막이야. 빚 다 갚고 새 집 들어갈 때까지 술 끊을게. 비록 저희는 가진 돈 한 푼 없고 빚만 진 상황이었지만 젊었고 긍정적인 마음가짐 덕분이었는지 그렇게 죽을 만큼 힘들다는 생각은 들지 않더라고요. 물론 남들 다 놀러 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닐 때 한 푼이라도 더 갚으려고 배달 아르바이트라도 한 건 더 한 적은 많았습니다. 남들은 다 저리 편히 사는 것 같은데 왜 우리만 이럴까 하는 생각도 들긴 했어요. 그렇지만 힘들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힘들지만 이런 순간도 있어야 나중에 더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렇게 3번의 실패를 겪은 저희 부부는 남편은 트럭 운전사로 저는 대형 카페 매니저 일을 했습니다. 주말이 되면 각자 배달 아르바이트와 부업을 하며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 덕분에 3년 만에 빚을 다 갚았고 이후 10년 동안 3억 원을 모았죠. 그 사이에 남편 가족에게 좋은 일도 생겼습니다. 2살 차이가 나던 시동생이 결혼할 사람이 생긴 것이었죠. 동서가 될 사람은 네일아트 샵을 운영했는데 제법 장사가 잘 되어 직원까지 두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빚을 모두 갚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시댁에 온 날 마침 시동생과 예비동서도 인사를 드리러 왔더라고요. 제가 먼저 인사했죠. 아, 석호 씨 여자친구분이죠? 저는 상진이 와이프예요. 앞으로 결혼하면 잘 지내봐요? 네. 제가 호칭 부르는 게 좀 어색해서요. 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럼요. 요즘은 호칭 쓰는 것보단 언니 동생 하는 게 더 편하죠. 편하게 불러요. 그럴게요, 언니. 언제 저희 가게 한번 오세요. 내일 공짜로 해드릴게요. 정말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나중에 시간 나면 한번 갈게요. 맛있는 거 들고. 아니, 내일 정말 한 번도 안 받아보셨어요? 왜요? 어, 그냥 꾸미는데 관심이 없기도 하고 좀 빠듯하게 살았었어요. 아, 돈이 없어서 그러신 거예요? 아, 꼭 그렇다기보다는 먼저 우선순위가 있었던 거죠, 뭐. 남들 놀러 다니고 할 때 남편이랑 부업도 하고 알바도 하고 그랬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형편이 어려우면 그럴 수 있죠. 전 운 좋게 부모님이 좀 많이 도와주셔서 그런 걸 잘 몰라요. 저희 신혼집도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 서울에 아파트 살거든요. 언니네는 지금 어디 사세요? 아파트는 아닐 거고. 우린 지금 빌라 살고 있어요. 부모님 도움받아서 편하게 시작한다니까 부럽네요. 요즘 워낙 집값도 비싸고 혼자 힘으로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언니한테는 안 된 얘기지만 흙수저가 일어선다는 게 솔직히 불가능한 얘기긴 해요. 그나마 자식 안 낳고 사는 게 죄짓지 않는 일이죠. 그래요. 뭐 생각이 각자 다르니까. 이제 어머니한테 인사드리러 가요. 사실 예비동서가 처음 언니라고 부르고 싶다고 할 때는 내심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하면 할수록 지나치게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느낌이더라고요. 앞뒤 다른 것보다 솔직한 게 낫다고는 생각했지만 저희가 없이 산다고 좀 무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냥 제 자격지심인가 싶어서 처음엔 넘어갔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마음이 상하는 것 같아 연락하기가 꺼려지더라고요. 이후 어머니 칠순이 다가오자 동서는 제게 전화해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아주 막 해대더라고요. 언니, 이번에 어머니 칠순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 명품 가방 좋은 거 하나 사드리려고요. 아, 이번 달 칠순이시지? 그럼 각자 선물 따로 드릴까? 점심 식사 비용은 우리가 내고.
다 같이 밥 먹고 어디 경치 좋은 곳에서 커피라도 마시고 오자. 밥값 내는 거야 뭐 당연한 거고요. 그럼 언니는 선물 뭐 드릴 거예요? 글쎄,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 내가 형편되는 한도 내에서 알아서 준비해서 드릴게. 신경 안 써도 돼. 언니네는 형편 넉넉하지도 않은 건 아는데 그래도 신경 써야 하는 일에는 신경 좀 쓰세요. 꼴랑 스카프나 신발 이런 거 선물하랍시고 들이시지 말고요. 아니, 알아서 드리겠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어? 신경 안 쓴다고 말한 적 없고 스카프나 신발 드리겠다고 한 적 없어. 그리고 그것들이 선물이 안 될 이유도 없고. 친구 사이에야 뭘 주든 상관없지만 그래도 시어른이잖아요. 평소에 언니가 어머니께 드리는 것들 보면 좀 헛갈 때가 있어서 그래요. 저번에도 싸구려 휴지랑 세제 잔뜩 가져와서 주셨잖아요. 아니, 어머님네도 생필품 쓰시니까 필요하실 것 같아서 드린 거지. 싸구려는 아니야. 생각해서 갖다 드린 건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동서? 동서 갖다 준 것도 아니고. 휴지 잘못 쓰면 피부에 트러블 나고 세제도 우리 몸에 안 좋은 성분 있는 거 엄청 많아요. 매일 싼 거만 눈에 불을 켜고 찾으시는데 몸에 안 좋은 건 어머니 드리지 마시라고 하는 소리예요. 저처럼 좋은 걸 사서 드리던가 싸구려 물건 잔뜩 드릴 바에 집안일을 도와드리는 게 낫죠. 그래, 잘 알았어. 그렇게 동서가 어머니를 생각하는 줄 몰랐네. 집안일을 도와드리든 물건을 사드리든 알아서 할게. 네. 기분 나쁘게만 받아들이시지 마시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제 맘 이해하실 거예요. 언니, 이만 끊을게요. 그렇게 동서는 잘 사는 친정 덕분인지 올 때마다 명품 가방에 시계에 좋은 것만 하고 오더라고요. 어머니께도 칠순 때 가방이니 옷이니 가장 좋은 것들만 해드렸죠. 그러면서 항상 저에게 정신 잘 차리고 살아야 거지 안 된다는 헛소리를 하는데 참 기가 막히고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괜한 자격지심도 들었고요. 그렇게 10년의 시간이 지나자 저희 부부에게도 한 줄기 빛이 보였습니다. 드디어 내 집 장만에 성공하게 된 거죠. 빚 청산 후 10년 동안 힘들게 돈을 모으고 또 모아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모은 돈 3억과 대출을 1억 받아서 서울은 아니지만 경기도 외곽의 소형 아파트를 입주했는데요. 지금이야 경기도 아파트값 많이 올랐지만 제가 살았을 때만 하더라도 4억 정도면 그래도 소형 평수는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계약하고 아파트가 완공된 날 정문에 들어서자 저희 남편은 눈시울이 붉어지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저도 웬만하면 울지 않는 사람인데 남편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찡해지더라고요. 그동안 고생하며 잘 살아왔다며 다독거려주며 새 아파트를 보니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물론 1억이라는 대출이 있지만 고정금리로 장기간 갚는 것으로 받았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훨씬 여유가 있었죠. 이사 날이 되자 전 입주 청소를 부르는 대신 직접 걸레와 청소기를 들고 구석구석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몇십만 원 돈 주는 것이 아깝기도 하고 내 집인데 당연히 내가 닦아야지 하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가장 먼저 시부모님을 초대했습니다. 솔직히 동선에는 초대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남편 쪽 식구이니 어쩔 수 없이 함께 불렀죠. 아, 여기 왜 이렇게 언덕이 높아요? 땀이 한 바가지예요. 운동 다닐 필요가 없네, 이 집은. 아, 길이 좀 가파르지? 온다고 고생했어. 앉아서 물 좀 마셔, 동서. 돈 아끼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산꼭대기에 있는 아파트가 나중에 잘 안 팔려요, 언니. 아무래도 집 잘못 산 것 같은데? 저랑 같이 부동산 가지 그랬어요? 직장거리랑 이것저것 따지고 보니까 여기 오게 됐어. 그래도 아파트가 새로 지어서 그런지 깨끗하고 병원이랑 마트도 근처에 있어서 좋더라.
요즘 신축 아파트는 대부분 다 그래요, 언니. 어우, 또 왜 이렇게 집이 좁아? 이거 30평 안 되죠? 어? 24평이야. 그래도 좀 넓게 빠진 거야. 동서내가 넓은 데서 살아서 좀 좁아 보이나 보다. 저야 뭐 30평 아래로는 살아본 적이 없어서요. 이렇게 작은 집도 10년이나 모아서 사신 거예요? 형님, 정말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거지 중에서도 상거주처럼 살았나 봐요. 진짜 지독하시네요. 아니, 무슨 거지처럼 살아? 동서는 가만 보면 말을 좀 생각 없이 하는 경우가 있더라? 기분 나쁘셨으면 죄송해요. 두 분이서 사시는 거에 상관없지만 혹시라도 애는 절대로 낳지 마세요. 요즘 애들은 유치원만 들어가도 자기 집 몇 평인지 다 말하고 다닌대요. 자녀 계획은 우리가 알아서 세울게. 동서가 참견 안 해도 돼. 들뜬 마음으로 집들이 초대를 했더니 거지처럼 살았냐는 말을 들으니 동서만 아니었으면 한 대 치고 싶더라고요. 어머님은 저희 얘기를 들으시며 괜히 눈치가 보이셨는지 집이 아담해서 좋다며 저희 고생 많이 했다고 칭찬하시고는 음식까지 싸우셨더라고요. 동서는 뭘 사왔냐고요? 특별히 백화점에서 사왔다며 수제 롤케이크 하나를 사왔는데 사람들이 한 입씩 먹으니 빵이 사라질 정도로 정말 양이 작더라고요. 이후 동서는 화장실도 작아서 공황장애에 걸릴 것 같다느니 부엌 인테리어가 싸 보이니 고급 자재로 교체하라느니 하는 말들을 하더군요. 이후 사람들이 돌아간 후 저는 남편에게 그동안 동서로 인해 기분 나빴던 것들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남편도 그동안 내심 말은 안 했지만 동서 행동이 달갑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매번 만날 때마다 사람 무시해 자기 자랑만 내세우니 다음부턴 절대 동서는 초대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추석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동서는 이번에 왜 못 내려오는 거예요? 무슨 일 있대요? 아휴, 말도 마라 얘. 작은 애 가게가 이번에 문 닫았다는구나. 네? 아니 직원까지 둘 정도로 잘 됐다면서요. 왜 갑자기 문을 닫았대요? 그야 뭐 나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둘째한테 듣기로는 작은 애가 말을 좀 함부로 하고 다니다가 손님들 사이에서 평이 나빠진 것 같더라고. 아, 그래요. 장사하다 보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건데 손님들에게 다른 손님 흉을 보다가 그게 알려져서 곤란해진 것 같더라. 그리고 손님 중에 아이들 친구 엄마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하고도 뭐 사이가 틀어져서 영 소문이 안 좋아졌나 봐. 정말요? 동서가 많이 속상하긴 하겠네요. 그럼 속상해서 이번 추석에는 안 오는 거래요? 뭐 겉으로는 몸이 안 좋다 하는데 그건 핑계고 속이 상하니까 안 오는 거 아니겠냐? 나야 뭐 그러려니 한다만 걔도 정말 정신 좀 차려야지. 애들도 있는데 남 뒷담화하는 거 그만하고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어머니 얘기를 들으니 겉으로는 안타까워했지만 속은 왠지 시원하더라고요. 그렇게 제게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하고 떠들더니 그 입 때문에 가게 문까지 닫게 되었으니까요. 이후 추석이 되자 전 시부모님과 남편과 함께 음식을 준비해서 차례를 지냈고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맛있는 것도 먹고 푹 쉬다가 왔습니다. 동서가 들어오기 전에는 항상 시댁이 마음이 편했는데 동서가 오고 나서는 저도 마음이 불편해서 빨리 자리를 뜨고 싶었거든요. 추석이 지나고 한 달쯤 지났을까 동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잘 지내세요? 추석에 고생 많으셨어요. 아, 동서, 소식 들었어. 가게 정리했다면서? 네, 뭐 그렇게 됐어요. 말하자면 긴데 제가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서 운이 나빴죠 뭐. 그렇구나.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는 거고 저런 일도 있는 거니까. 힘내. 언제 한번 커피나 한 잔 마시자. 커피보다도 형님, 저 부탁드릴 게 있어서 전화한 거예요.
부탁? 어떤 건데? 내가 가능한 거면 들어줄게. 사실 저희 남편이 요즘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가 가게문 닫는다고 하니까 부업 자리라도 알아보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온라인 경마에 빠지더라고요. 있는 돈 갖고 있는 거라면서 게임 대신 하는 거라고 하더니 저희 집까지 담보로 잡혔어요. 뭐? 아니, 지금 동서까지 일 그만둔 마당에 더 열심히 하셔도 모자란 판에 무슨 도박을 해? 동서 진짜 힘들겠다. 그러니까요. 저 웬만하면 절대 이런 말 안 하는데 자존심 다 굽히고 전화 드리는 거예요. 이번 달에 생활비랑 애 학원비랑 나갈 게 200 정도 있는데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 하고요. 아, 나도 수중에 돈이 많은 건 아니라 200까지는 어렵고 내가 남편하고 얘기해서 조만간 돈 보낼게. 일단 진정하고 내가 5만 원 보낼 테니까 애들하고 밥이라도 사 먹어. 감사해요. 제가 일자리 구하면 바로 갚을게요. 진짜 감사해요. 평소 얄미운 동서였지만 남편이 도박에 빠져 집까지 넘어갔다니 저도 모르게 좀 짠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희도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남편과 상의해서 빌려주자고 말할 요량이었죠. 그런데 며칠 후 남편이 제게 한 말을 듣고 전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동생이 아니라 동서가 도박에 빠졌다는 겁니다. 혜리야, 나 오늘 석호 만나고 왔는데 재수 씨 도박에 빠져서 걔네 이혼 준비 중이래. 혹시 재수 씨한테 뭐 돈 빌려준 거 없지? 뭐? 아니, 나 어제 동서한테 전화 왔는데 자기 남편이 도박에 빠졌다고 울고불고 난리더라고. 학원비랑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자기랑 상의하려 했지? 그럼 동서가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아무래도 자기가 속은 것 같은데 석호가 어디 도박하래야?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아득바득 사는데. 그야 그렇지. 어우, 내가 깜빡 속아 넘어갈 뻔했네. 진짜 어이없는 여자다. 애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은가? 그걸 알면 도박을 하겠어? 자기 행실이 못나서 가게까지 말아먹고 짜증나니까 막 사는 것 같아. 석호는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고 싶어 하더라고. 애들도 당연히 석호가 키울 거고. 그렇구나. 알았어, 여보. 동서의 실체를 듣게 된 저는 또 한 번 전화가 오면 정말 가만 안 두겠다고 벼르고 있었죠.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동서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얼마까지 빌려줄 수 있냐고 말이죠. 전 한 방 먹이기 위해 동서에게 저희 집으로 직접 오라고 했습니다. 동서는 돈을 구할 수 있다는 말에 당장 저희 집으로 달려오더라고요. 마침 저희 남편도 집에 있었죠. 저 왔어요, 언니. 얼마까지 주실 수 있는데요? 동서 거지야? 왜 거지처럼 돈을 구걸해? 에? 아니, 돈 빌려주실 수 있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 앞에 두고 거지라니 그게 무슨 막말이에요? 옛날에 동서가 똑같이 그 말 했잖아. 기억 안 나? 우리 집 집들이 와서 제일 먼저 한 말인데. 제가 그랬어요? 아, 제가 그때 생각이 짧았나 봐요. 죄송해요. 일을 어쩌나? 난 거지에다가 거짓말 밥 먹듯이 하는 사람한테는 100원도 빌려줄 수 없는데. 거짓말요? 제가 무슨 거짓말을 해요? 다 들었어. 도박하는 사람이 도련님이 아니라 동서라며? 어디서 뻔뻔하게 손윗 사람한테 거짓말을 해? 애들까지 팔아가면서? 거짓말 아니에요. 그 인간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전 진짜 억울하네요. 이미 다 끝났어. 이혼 준비 중인 것도 알고 있고 동서가 그렇게 자랑하는 친정에서 도움받으면 되잖아. 딸이 도박한다고 하니까 못 도와주시는 건가? 도박 아니라니까요. 진짜 집 없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거 아니라더니 딱 지금 그렇네요. 동서, 친정 부모님이 나한테 좀 전에 전화 온 건 알아? 동서 도박 중독됐으니 절대 도와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어. 친정에서도 이미 내놓은 자식이라는데 이제 어쩌나? 정말요? 부모님이 전화하셨다고요? 그래.
일 더 커지기 전에 조용히 이혼하고 그래도 가끔 애들 얼굴 보면서 살고 싶으면 정신 차리고 새 인생 살아. 이렇게 살면 이혼하고 애들 얼굴 영영 못 볼 수도 있어. 알아? 말도 안 돼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요즘 제가 사는 게 지옥이라고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벗어나려면 도박부터 끊어야 된다고. 동서 더 이상 철부지 애 아니야. 진짜 인생 막장까지 안 가려면 내 말대로 조용히 이혼하고 새롭게 살아. 그렇게 동서는 힘없이 저희 집에서 나갔습니다. 이후 동서는 시동생과 이혼하고 가게 종업원으로 취직을 했지만 역시 사람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 잘렸더군요. 가는 곳마다 한 달을 버티지 못하더니 결국 동서는 서비스직이 아닌 오직 몸으로만 일하는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나마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는 일이 가장 트러블이 없어 계속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동선의 아이들은 저희 시동생이 야무지게 잘 키우고 있고요. 이후 저희 부부는 7전 8개 정신으로 다시 식당을 차렸습니다. 3번이나 망했는데 또 무슨 장사냐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시장 조사부터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가격은 얼마나 정해야 하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봤죠. 이후 위치는 좋지 않지만 월세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곳에 덮밥집을 차렸고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들을 타깃으로 노렸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식당은 자리를 잡아 동네 맛집으로 소문이 났고 더 이상 저희는 부업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수입을 얻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를 챙겨주신 시부모님에게는 수시로 찾아가고 있고요. 요즘은 금수저다 흙수저다 하며 어린 아이들 사이에서도 계급을 나누는 일이 당연시된 것 같아 씁쓸합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성공하기 쉽진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 웃는 날도 온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네요.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계시든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